대구 북성로의 옛 모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근대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포화 상태에 이르는 월성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를 추가로 건설할지를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가는 버스 노선이 신설돼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영주에서 불에 타고 있던 차량 한 대와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근대 건축물들이 즐비했던 대구 북성로의 옛 모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구 일대의 재개발 사업 붐이 일면서 일제시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은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역 앞에 위치한 중구 북성로입니다. 일제시대 대구의 최대 번화가였다가 현재는 지역 대표 공구 골목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품은 오래된 건물 사이사이엔 고층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 대부분이 1900년대 초반에 지어져 거리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렸지만 보존하려는 손길이 부족해 옛 모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근대 건축물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7년 전 중구청이 북성로 일대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56곳을 꼽았는데 이 가운데 14곳이 이미 공사를 하며 철거됐습니다. 준비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소유주분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옥 등 근대 건축물 보존을 위해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시가 직접 사들여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그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할 때 지원 또는 보조 정도에 지나쳤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함으로 해서 이런 보존의 가치가 있는 한옥은 또 대구시에서 매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나쳐가는 무관심 속에 우리 문화자산의 흔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석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영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 버스가 개통됩니다. 우선 하루 2번 왕복 운행 예정이지만 앞으로 이용객 수요에 따라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공항 가는 길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직행 시외버스가 12월 3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포항을 출발해 경주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던 노선에 영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버스는 언하공단 사거리 동영천 나들목 방면에 설치된 승강장에서 탈 수 있습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이곳 승강장에서 탈 수 있는데요. 밤 0시 25분, 새벽 6시 25분 하루 2번 왕복 운행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35,100원으로 버스 타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매해야 합니다. 영천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기면서 이용객들은 많은 짐을 들고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천 시민들이 인천공항까지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부터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노선이 신설돼서 시민들의 교통비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영천시는 인천공항 직행 노선 외에도 이용객이 줄어 노선이 폐지된 경주 영천 간 시외버스를 재개하도록 인가를 받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원전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지금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경주 월성 원전은 2년 후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임시 저장 시설을 더 건설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간의 갈등을 정리해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서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건 1983년입니다. 40여 년 가까이 원전 가동 후 남는 핵 폐기물은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건데 오는 2021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원전 건설 당시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가 많이 나오는 중수로 방식으로 1999년까지 경주에 모두 4개의 원전을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은 좌절됐고 중수로 방식으로 건설된 원전은 결국 고준위 핵폐기물만 더 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원전 26기 중 중수로는 경주에 있는 4기가 전부지만 4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에 보관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완전히 처리할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연 안전할 거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준위 폐기물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그런데 이 임시 저장 시설마저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 시설을 더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 21일 경주에서는 원전이 있는 5개 시군 중 처음으로 이를 논의할 실행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방향대로 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은 지역 실행기구를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주는 그걸 받아들였죠. 갖은 논란 속에 시의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실행기구는 다음 달 6일까지 언제 어떤 식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할지 계획을 세운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2020년 초까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기구 주요제인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 여부에 대한 적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임시 저장시설 확충 여부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키세요! 안 돼요. 비키세요! 안 돼요. 무슨 권리로 여기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권리로 여기만 있어요! 그런 지역 시행이 마지막에 너 동네 가가. 이미 경주에는 발전소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 상대적으로 방사능 세기가 약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패장이 2015년부터 가동 중입니다. 2016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경주에서 들고 나가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시설입니다. 경주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셈인데 약속 기한 3년이 지나도록 사용 후 핵연료는 여전히 경주에 쌓여 있습니다. 방패장 건설 당시 거론된 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이 방패장 확정된 공약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결정난 거는 저희들이 그 공약 지킨 거는 한수원 본사 이전된 게밖에 없습니다. 거의. 원전 인근 주민들 몸속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많이 축적돼 있다는 연구 결과 등 그동안 밝혀진 주민들 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이딴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사과와 보상,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등 속 시원한 답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경주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그 한 이유는 현재 정부가 맥스터 관련해서 원안이나 정부는 확실한 로드맵을 안 정하고 지금 현재 민민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빨리 정부나 원안위에서 확실한 로드맵을 정해줄라. 이게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로 보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임시 저장 시설을 더 지었다가 고준위 핵폐기물마저 경주에서 떠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2005년도에 방패장 이제 주민 투표할 때도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한다라는 조건으로 경주 시민들이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참에 지금 우리가 또 맥스터 건설을 허용해 주게 되면은 폐기물은 줄어드는 것들이 아니라 반출되는 것들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 지역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원전을 가동하려면 임시 저장 시설을 더 짓는 것 외엔 지금은 대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포화 시점까지 추가 저장 시설을 짓지 못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부품 만드는 데만 20개월 걸리고 그럼 공사하는 데는 19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년, 3년 늦게 바쁜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30일을 치면 이 돈은 누가 물려요 그러면? 하지만 시간에 쫓겨 일단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주먹구구식의 대응이라면 갈등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미루기만 했던 숙제. 공론화를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나오겠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어차피 정답을 내기 어렵다면 제대로 된 합의라도 이끌어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부지가 다음 달 22일 발표됩니다. 대구시청이 과연 어디로 옮겨가게 될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이전지가 결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드디어 대구시청 신청사 최종 부지 발표 날짜가 정해졌다고요? 네, 시민평가단 그 평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2월 20일, 21일, 22일 2박 3일간 그 합숙하면서 학습, 토론, 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날 집계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제가 즉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이 어디로 옮겨갈지는 시민 참여단의 뜻에 달린 거네요. 시민 참여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시민 참여단은 모두 252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중에 시민이 232명, 또 전문가가 10명, 또 시민단체 대표가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무작위 표집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와 북구, 달성군과 달서구까지 후보지가 4곳이죠. 후보지별로 점수를 매겨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정한다고 들었는데요.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20날 첫날 오전에 그 대구 어린이공원에서 집결해가지고 평가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등록 절차를 마치고 나서 현장 방문에 나서게 됩니다. 4곳 현장을 둘러보면서 현장 분위기를 익히고 또 현장에서 그 약간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날은 각 지역별로 그 후보지에 대한 설명이 각 후보지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후속 그 수기 토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이제 평가를 하고 집계 이런 절차로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네,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직접 의논을 통해 시청 이전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번 과정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절차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갈등이 있는 쟁점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의 절차로서 공론민주주의 방법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절차를 잘 진행하게 되면 대구 지역사회의 그 민주적 역량이 부쩍 자라 있는 것을 아마 확인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과열 유치 문제는 이제 그 직전까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공론 과정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되고요. 그 제보받은 결과를 마지막까지 처리해서 시민평가단에게 넘겨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과일 유치에 어떤 문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또 남은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경북 영주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저녁 6시쯤 평은면 영주댐 인근의 한 갓길에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차량 뒷좌석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사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구 조야동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3,203억 원을 들여 대구 북구에서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길이 9.7km, 폭 4차로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조야 동명 광역도로가 건설되면 대구 도심에서 칠곡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 칠곡 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지역 기혼 여성 10명 가운데 2명은 경력 단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 단절 여성 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은 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울산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일을 그만둔 이유로는 육아와 결혼,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이 꼽혔습니다. 대구시가 장애인 단체와 손잡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민관합동 단속반은 오는 12월 24일까지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돌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차를 대지는 않았는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19,334건으로 과태료는 21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대구 지역 시내버스가 더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무료 인터넷 사용 편의를 돕기 위해 지역 시내버스 300여 대에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도 지역 내 모든 버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280여 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처음 시범 설치해 무료 인터넷 사용 공간을 차츰 늘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투명 창문 등을 이용해 공간을 트고 보육 프로그램, 참관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올해는 국공립 36곳, 민간 138곳, 가정어린이집 45곳 등 모두 230곳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1,323곳 가운데 20% 이상이 열린 어린이집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열린 어린이집 정보는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해 7월 지정 고시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경산 대임지구. 그런데 토지 보상을 놓고 지주와 주택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종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경산 대임지구 일대 택지 사업부터 알아보죠. 지난해 7월 지정 고시가 됐잖아요. 네네. 먼저 이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규모가요. 엄청납니다. 네. 11,478세대. 네. 이 정도면 이 아파트 구역 자체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엄청나죠. 바로 경산과 바로 인접한 대구 수성구 안에서 가장 큰 세대도 4,000세대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3배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부지 면적만 해도 이게 167만여 제곱미터니까 뭐 평수로 따져도 뭐 50만 평이 넘는 엄청 뭐 신도시급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게 됐냐면 이제 정부가 이 무주택자들에게 이제 공공임대 차원에서 이제 전국에 100만 세대를 짓기로 국토부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 100만 세대를 짓기 위해서 전국 여러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바로 경산 대임지구가 유일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 지정 이후에 경산시가 2017년도에 원래 이제 사전 신청을 했죠, 국토부에. 그러다가 이제 2018년 7월에 국토부에 의해서 이 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업 주체는 누구냐면은 당연히 한국 주택토지공사 LH라고 그러죠. LH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2020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지구입니다. 네, 이렇게 2020년 하반기 착공을 가능하게 하려면 올 연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주택공사의 계획이긴 한데요. 보상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을 텐데 그렇지는 쉽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지금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사통팔달인 지역이거든요. 달구벌 도로와 이제 바로 연결이 되고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자인 진량 등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고요. 또 지하철 2호선 임당역이 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또 평지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이제 지주들 입장에서는 도시주택공사에서 굳이 감정평가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상을 좀 해달라,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또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 지주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대로 해주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지난해 11월 첫 보상 설명회를 열었을 때부터가 이 갈등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 전의 과정을 먼저 잠시 보면은 경산 지역의 주택 보급률이 125%입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경산 지역이 125%인데 이렇게 대단지의 주택을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이미 이건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된 상황에서 이는 이제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또 들어가게 되죠. 보상에 있어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얘기했지만은 대구의 가장 중심 도로인 달구벌 대로의 인근에 있습니다. 굉장히 평지 지역인데 이 평지 지역이다 보니까 뭐 산을 깎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평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LH 입장에서는 LH 관점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초과 이익 부분도 일정 부분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토지 보상 토지 지주 입장에서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미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해를 많이 봤다. 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역에 비해서 지금 토지가가 상당히 낮아져 버렸다. 이런 부분도 보상을 해달라. 네. 이런 관점에서 이 500명 정도의 토지 지주들이 모여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정당한 그 합리적인 이 현실적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위도 하고 입장문도 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갈등은 어느 곳이나 있긴 하지만 이 경산의 이 대임지구 부분은 방금 제가 얘기했다는 세 가지 문제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갈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책위에서는 올해 초에 진행됐던 환경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몇 가지를 지적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주민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대책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환경 영향평가를 했는데 이 5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그 땅을 가지고 단 이틀 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네. 이거 뭐 부실 평가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법을 가지고 이제 땅 50만 평을 뭐 그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냐? 네. 이 법으로 올가미를 메고 있다 이렇게 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법이라는 게 결국은 강제수용법이고 또는 강탈법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들은 이제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그 전 과정을 좀 자세히 잘 알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설명을 하면서 설명회에서 한 20페이지 정도의 이제 설명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200페이지도 넘는 그 방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20페이지 정도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나머지는 전체를 뭐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뭐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다 공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택공사 쪽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데요. 이 주택공사 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원칙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우리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민 설명회가 주민들은 요식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뭐 해명도 했습니다. 네. 공공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들과의 마찰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5번이나 보상협의회가 열렸음에도 협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한 두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이제 대임지구로 하는 것이 이제 경산의 그 대정 임당, 네. 그다음 중방동, 그다음 계양 이 일대인데 이 일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네. 지하철이 또 동시에 다 통과를 하거든요. 네. 대구 수성구를 지나서 바로 경산 이 지역에. 이 지역에 또 가장 이 핵심 지역인 임당 지역을 좀 빼달라라고 얘기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당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주들 얘기는 뭐 듣지 않고 그다음 또 하나는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협의가 아니고 협의를 하는 건 뭔가요? 이해 당사자 양쪽이 서로의 조건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상은 협의가 아니고 서로의 입장을 제시만 한 것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만하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이 정당한 보상을, 현실적 보상을 해달라. 보통 이제 이런 보상의 경우에는 이미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뛰죠. 그럼 지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개발행위 제한돼 버렸잖아요. 네. 그럼 또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손해봤다는 얘기고 네. 또 사업 시행 책임 LH 입장에서는 네.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의 입장만 다 들어줄 수는 없다.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지주 측, 그러니까 대책위 주장은 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평가를 하기 전에 보상협의회에서 토지 보상 가격 수준을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평가서에 반영이 되게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LH 쪽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작업부터 먼저 착수를 해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면 적정 수준의 보상 정도가 책정됐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대책위에서는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위에서는 2017년도에 감정평가한 대임지구 인근에 있는 남매지 저수지가 있는데요. 네. 그 저수지 공원 부지와 대비했을 때 최소한 3배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대임지구 토지 보상 가격 자체는 최소한 올해 공시지가에서 4배 이상은 받아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땅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앞서 주민대책위에서 얘기했다시피 LH 쪽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지금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LH와 경산시 그리고 지주들이 각각 2개 회사씩을 이렇게 해서 6개 회사가 공동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회사가 평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감정평가 납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민대책위 쪽에서도 이제 어쨌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토지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H 쪽에서도 일단 정해진 기간 안에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납품을 받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올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니 계획대로 시행하겠다. 이것이 주택공사가 고수해온 입장인데요. 이슈토크 취재진이 담당자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상은 이제 곧 할 텐데 한 2-3달 정도 합니다, 보통. 저도 한 2달 정도 이상 할 생각인데 그때까지 협의 보상 안 한 분들은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건 내년에 신청하겠죠, 재결 신청. 네, 이 사안은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11월 26일에는 보상 긴급 협의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렇죠. 역시 경산 시장하고 네. LH 대구경북본부장 그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 이렇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평행선이었죠. 네. 이 부분은 결과가 이렇게 예측될 수밖에 없는 거는 LH가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민대책위원회가 이 제기를 했습니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LH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준 그리고 법적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개별 지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개별 지주들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 보상금액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당장 돈이 급하고 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동의 이 연합 전선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 LH가 진행하는 이 감정평가와 같은 작업이 원래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규정을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니까 네.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겁니다. 네. 지금 LH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중앙정부 기관인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좀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화가 날 법도 할 수는 있죠. 네. 이 부분은 어쨌든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이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풀어나가기 어렵긴 합니다. 사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과천의 경우는 이 대토 보상이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과천 주암에 있는 공공지역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가 있는데요. 네. 이 지구 내 임대주택 용지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대토 보상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토 보상이라는 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토지와 또 다른 공공 토지와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네. 당초 이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상 대토 보상 시행 지침이 있는데 이 시행 지침에는 공동주택 용지일 경우에는 분양주택 용지에 대해서만 대토를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천시가 보상협의 등을 만들었거든요. 보상협의를 만들고 대토 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간 전문가 그리고 과천 신도시 정치협력관 등과 함께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LH 공사 관계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대토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LH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이제 대토가 가능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2일이었는데 과천주항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대토 보상 계획 공고, 네. 굉장히 긴 네. 공고 이름인데요. 이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구 내에 있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그리고 네. 녹지지역일 경우는 200제곱미터 정도 이상일 경우 토지를 이제 대토 보상을 요구할 경우는 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안에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두 가지겠죠. 네. 첫째 하나는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가 있고 네. 또 어떻게 뭐 이렇게 평행선을 그으면서도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네. 처음에 계획과는 상당히 사업 기간이 늦춰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보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풀어 나가야 될지 두 분 의견을 좀 보태주시죠. 네, 사실 이런 문제는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 보상 문제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일구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을 팔고 나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또 그 땅을 수용을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상 문제가 쉽게 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보상 문제뿐만 아니고 또 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욕심과 또 정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 입장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한 안에 끝내려고만 노력을 하지 말고 네. 좀 더 그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듣고 또 이 사실 어느 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3년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급하게 끝내려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은 어떤 댐을 하나 짓더라도 10년, 20년 동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짓거나 또는 짓지 않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충분한 그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꼭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앞서 과천의 사례를 들었다시피 대토 보상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상 방법을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의 사례가 있죠. 안심 뉴타운 지구. 그야말로 이제 연료 단지였잖아요. 이제 연탄 공장이 많았던 네. 그곳을 이제 대구도시공사 지방공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지금 많은 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서로 제시했던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5% 정도를 인상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법원의 화해 공고를 받아서 3년 동안 길고도 긴 협상 과정을 끝냈잖아요. 네. 뭐 그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체는 다르죠. 주체는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인 LH라는 거고 대구광역시 산하의 지방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선례들도 있으니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비단 경산 대임지구만의 갈등은 아닙니다. 공공주택 토지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쟁은 앞서서도 짚어봤던 부분인데요. 공공성이 우선이냐, 개인 재산권이 우선이냐는 정말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제도를 개선하든 중재를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번 시간에는 경산 대임지구 토지 보상 갈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고 또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봉화와 울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로 많은 곳은 10c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덕과 포항 등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옷차림을 단단히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